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저녁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북 초청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역대 교황이 북한 땅을 밟은 적이 없기 때문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김 위원장의 초청을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교황의 방북이 성사된다면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에도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미사 직후의 특별 연설을 통해 기필코 평화를 이루고 분단을 극복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탈리아 정상과의 만남에서는 한반도 평화 정착과 비핵화를 위한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카카오의 카풀 영업에 반대해 택시업계가 오늘 새벽부터 24시간 파업에 들어가고 오후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수도권에서는 대중교통 연장 운행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출퇴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 날짜가 중간선거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회담 세부적인 부분들을 조율할 실무 협상이 시작되지 못하면서 정상회담 일정도 당초 계획보다 늦어져서 11월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러시아에 병합된 크림반도의 한 대학에서 폭발과 총격이 일어나 19명이 숨지고 50명이 넘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테러 용의자로 지목된 이 대학 재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운데 러시아 당국이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와 바티칸을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바티칸에서 교황청 국무원장이 직접 집전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사 직후 연설을 통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은 지구상 마지막 냉전 체제를 해체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유럽 순방 일정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만남은 오늘 저녁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줄곧 냈던 교황이었는데요. 이번 만남에서 어떤 얘기들을 내놓을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평양을 방문해달라는 요청에는 또 어떤 답을 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바티칸에서 정재윤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바티칸 성베드로 성당에서 교황청 서열 2위인 피에트로 파롤린 국무원장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특별 미사를 집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김 조숙 여사님 환영합니다. 프란체스코 교황님의 축복을 전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시다. 문 대통령은 미사 직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주제로 특별 연설을 했습니다. 교황청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과정을 강력히 지지해 주는데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특히 기필코 평화를 이루고 분단을 극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류는 그동안 전쟁이라는 부끄러운 역사를 써왔습니다. 한반도에서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은 지구상 마지막 냉전 체제를 해체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성베드로 성당에서 외국 정상이 연설하는 건 흔치 않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탈리아 콘테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계속하도록 국제사회의 격려 및 유인 조치가 필요하며 이탈리아와 EU가 이를 적극 지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저녁 프란치스코 교황과 단독 면담을 갖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교황 방북 초청 의사를 전달할 예정인 가운데 교황의 방북 초청을 수락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로마에서 JTBC 정재윤입니다. 오늘 새벽 4시부터 전국적으로 택시업계가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당수 택시기사들이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건데 출근길 교통 상황은 어떤지 서울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박준우 기자, 당초 출근길 택시 대란이 우려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상황은 어떤지요?
네, 서울역 택시 정류장 앞입니다. 평소 같으면 택시 수십 대가 늘어서 있었을 텐데요. 오늘은 비교적 한산합니다. 평소에 한 3분의 1 수준이라고 하는데 오늘 새벽 4시를 기해서 택시업계가 파업에 돌입했기 때문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택시 상당수가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다만 일부 법인 택시들은 산업금 문제로 정상 운행을 하고 있고 오전까지 영업을 하겠다는 개인 택시들도 있어서 생각보다 출근길 혼잡이 심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택시기사의 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민 교통편도 좀 봐줘야 되고, 그리고 또 이따가 또 참석은 또 2시니까 그때 해야 되고, 그래서 오전까지만 하려고 그래요. 네, 택시업계가 파업에 들어간 것은 그러니까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막으려는 그런 목적인 거죠. 네, 맞습니다. 카카오의 카풀 사업에 반대하는 건데요. 카카오 카풀 서비스는 목적지가 비슷한 이용자들끼리 연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택시업계는 이 서비스가 택시기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택시업계는 이미 지난 4일 한 차례 반대 집회를 연 바 있는데요. 하지만 카카오 측이 이를 무시하고 운전기사 모집에 나서자 파업에 돌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택시업계는 오늘 오후 2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반대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주최 측은 전국에서 최소 3만 명 정도의 택시기사들이 동참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박준우 기자. 택시업계 파업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혹시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서 관계 당국이나 각 자치단체들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택시업계 파업은 내일 새벽 4시까지입니다. 카풀 문화가 아직 활발하지 않은 지방의 경우에는 택시기사들의 파업 참여율이 낮을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최대 10만 명의 택시기사들이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경기도는 시내버스 운영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고요. 인천시는 출퇴근 시간과 심야 시간대 지하철과 버스를 늘리고 막차 시간도 늦추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JTBC 박준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을 11월 6일 중간선거 이후에 하겠다는 뜻을 다시 밝혔습니다. 정상회담 장소와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할 때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세부 일정에 대한 북미 양국의 실무 협상이 계속 지연되면서 회담이 12월로 연기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효식 특파원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겠지만 중간선거 이후일 겁니다. 나는 미국을 떠나지 않고 공화당 후보들의 당선을 도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16일 AP통신과 인터뷰에서 11월 6일 중간선거 이후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겁니다. 우리는 북한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는 말을 2차례 반복하며 일각에서 제기된 정상회담 취소 가능성은 일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정상회담을 미국에서 할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대신 언젠가는 미국에서도 열릴 것이라며 장소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스티브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이번 주 유럽 순방을 떠나 실무 협상도 계속 늦어지면서 정상회담은 11월을 넘겨 12월에나 가능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11월 11일 트럼프 대통령이 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 기념식 참석차 파리를 방문하는 기간에 스위스 제네바 등 유럽 중립국 개최설이 나왔지만 쉽지 않다는 겁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 4차 방북 당시 김 위원장이 종전선언보다 경제제재 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한 것도 실무협상의 새로운 변수입니다. 북한은 미국의 상응 조치로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미국은 제재 유지로 맞서면서 북미 간 실무협상은 물론 2차 정상회담도 상당 기간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법무부가 어제 제주도에 머물고 있는 예멘 난민 신청자 481명 가운데 339명에게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습니다. 지난달 허가한 서울 23명을 합하면 362명의 예멘인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겁니다. 우리 정부가 이처럼 대규모로 인도적 체류를 허가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들은 모두 제주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상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심사로 인도적 체류가 가능해진 예멘인은 총 339명입니다. 이들은 강제 징집을 피해 난민을 신청한 사람들로 1년 동안 합법적으로 우리나라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제주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취업할 수 있고 1년이 지나면 체류 연장도 가능합니다. 다만 난민과는 달리 건강보험 등의 지원을 받을 수는 없고
범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체류 허가가 취소됩니다. 지난 1차 심사에선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이거나 임산부, 미성년자 등 23명에게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습니다. 이번 심사 대상자는 총 458명이었습니다. 이 중 34명은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90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하거나 한국을 떠나야 합니다. 대규모 체류 허가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법무부는 2차 심사에서도 결정이 보류된 85명 중 일부가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어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인정이 가능한 사람들 일부도 심사 보류자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결론은 올해 안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고령 인구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빠르게 늘고 있고 또 새로 태어나는 아이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적은 수준인 우리나라 상황, 2018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인구 성장률이 0.4%로 세계 평균 1.2%보다 한참 낮았고 출산율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는 2곳밖에 없었습니다. 이유정 기자입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유엔 인구기금과 함께 발간한 2018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5,120만 명으로 세계 27위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출산 연령은 32.3세로 세계 평균 27.9세보다 4.4세 많았습니다. 북한의 평균 출산 연령은 29.1세로 우리에 비해 3.2세 낮았습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3명으로 세계 191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낮은 나라는 포르투갈, 몰도바밖에 없었습니다. 저출산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인구 중 14세 이하 인구 비율은 13%로 전체 193위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평균 26%의 절반 수준입니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4%로 세계 평균인 9%보다 높았습니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일본이 27%로 세계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성장률은 0.4%로 지난해와 동일했지만 세계 평균인 1.2%보다 낮아 고령 인구가 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JTBC 이유정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속했다가 지난 2014년 러시아에 병합된 곳입니다. 크림반도에 있는 한 대학에서 폭발물이 터지고 총격까지 이어진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19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용의자로 파악이 됐는데 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당국이 테러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크림반도 케르치의 한 기술대학에서 발생한 총격 폭발 사건의 용의자가 4학년 재학생 로슬리아코프라고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이 용의자가 총을 들고 학교로 들어오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고 동료 학생들을 사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설명입니다. 최소 19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부상한 이번 사건은 당초 러시아의 크림 병합에 반대하는 세력의 테러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용의자는 2교시가 끝난 후 건물 2층으로 올라가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심리검사까지 받고 사냥총 소지 허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료 학생들에 따르면 용의자는 3년 동안 칼을 갖고 등교하는 등 무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현지 언론은 1999년 미국 콜로라도주 컬럼바인 고교에서 재학생 2명이 교내에서 총기를 난사해 15명이 숨진 사건을 연상시킨다고 보도했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터키에서 자국 총영사관에 들어간 뒤 실종된 이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지금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국 총영사관에서 끔찍한 고문을 당한 후에 살해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터키 경찰은 총영사관에 이어서 영사관저 수색도 시작을 했는데요. 시신이 매장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입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터키 친정부 일간지 예니샤파크는 사우디 언론인 자말 카시쿠지가 손가락을 잘리는 고문을 당한 뒤 참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스와 CNN도 카시쿠지가 고문 후 살해되고 시신이 훼손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예니샤파크는 카시쿠지가 살해될 당시 오디오 녹음도 직접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디오에는 무함마드 아로타입이 주 이스탄불 사우디 총영사가 고문 당시 "그건 밖에서 하시오.
당신들이 나를 공경에 몰아넣었소 라고 말하자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남성이 사우디로 돌아갈 때 살아남고 싶으면 조용히 해 라고 위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터키 경찰은 사우디아라비아 총영사관에 이어 영사관저도 수색했습니다. 터키 경찰 감식반과 검사 등 수사팀 10여 명은 현지 시간 17일 오후 사우디 영사관저로 진입했습니다. 아로차이비 총영사는 영사관저 수색을 앞두고 민항기 편으로 귀국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카스큐지는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 총영사관에 이혼 확인 서류를 가지러 간 뒤 사라졌습니다. 사우디 측은 지금까지 카스큐지가 멀쩡히 총영사관을 떠났고 사우디 정부는 그의 실종과 무관하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김기영, 이종석, 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탈리아에서 전자결제로 임명안을 제가했습니다. 세 사람은 이르면 오늘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8차 회의가 연장전에 들어갑니다. 당초 어제까지로 예정돼 있었는데 한미 양측 대표단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오늘도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경무청이 우편이나 이메일로 발송하던 입영 통지서를 카카오톡으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오늘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합니다. 오는 12월까지 자체 모바일 발송 시스템을 구축한 뒤 내년부터 사용할 예정입니다. 네,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다음 달 공식 출범을 할 계획인데요. 여기에 참여를 할지 결정하려던 민주노총 회의가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아서 열리지 못했습니다. 대의원 대회를 다시 여는 문제를 포함해서 내일 다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민주노총을 제외하고 일단 출범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미국 법인 최고 경영진에 대해서 미국 상원 상무위원회가 다음 달 중순에 의회에 출석을 하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차량 엔진 화재 신고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쌀 생산량이 1980년 이후 38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지난 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잦은 비 등이 이유였습니다. 쌀값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지만 쌀 소비도 동시에 줄고 있습니다. 가격은 점차 조정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최근 전북 군산과 경기 파주, 충북 청주의 하천 지역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AI 항원이 잇따라 검출됐습니다. 당국은 겨울 철새가 우리나라로 본격 이동하면서 AI 발생 위험도가 높아졌다며 가금 농가와 축산시설에서 방역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판매직이나 콜센터 직원 등 감정 노동을 하는 노동자가 폭언과 폭행에 노출됐을 때 사업주가 이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면 오늘부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또 고객의 폭언 등으로 노동자의 건강에 이상이 생길 경우 사업주는 치료와 상담도 지원해야 합니다. 동덕여대에서 알몸으로 음란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해 소셜네트워크에 올린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경찰은 법원에서 보낸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추가 조사를 거쳐 신병 처리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관 문화훈장 수훈자로 한국 현대시의 새로운 시대를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고 정지용 시인과 가야금 전통을 계승하고 이를 세계에 알린 고 황병기 가야금 명인이 선정이 됐습니다. 겸재 정선에 알려지지 않은 금강산 그림 초본이 발굴돼서 관심인데요. 비로봉 등 내금강을 그린 7점의 작품으로 최근 기탁을 받아서 한국국학진흥원이 공개를 했습니다. 가수 장기하 씨가 이끄는 밴드 장기하와 얼굴들이 활동 10년 만에 해체를 발표했습니다. 곧 발매가 될 5집이 마지막 앨범이 될 거라면서 가장 멋진 모습일 때 밴드를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고 SNS를 통해서 알렸습니다. 네, 이번 유럽 순방의 핵심 교황청 방문 일정을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오늘 저녁 프란치스코 교황을 배석자 없이 단독으로 만납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방북 초청 메시지에 대해서 교황이 어떤 답을 할지, 성사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경기 상황이냐, 금융 안정이냐, 기준금리 인상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한국은행이 오늘 오전에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이달에는 동결을 하고 다음 달에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유은혜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가 열리는데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사립 유치원들의 명단을 공개할지 최종 결정을 하는데
공개를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대책들을 토대로 다음 주에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종합대책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분야별로 오늘 눈여겨봐야 할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오랜만에 공기가 상쾌한 출근길 아침입니다. 조금 더 쌀쌀해지고 비도 내리면서 대기 흐름이 원활하기 때문인데요. 내일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양이 예상되고 오늘 낮에는 서울을 포함한 중부와 경북 내륙에도 잠시 내리겠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에는 빗줄기가 무척 강합니다. 또 북부 산간 지역에 호우주의보도 내려져 있고요. 곳곳 시간당 15mm에 이르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구름대는 아주 느리게 남서쪽으로 이동하면서 낮 동안 경북 내륙과 중부 내륙에도 한때 약하게 비 소식이 있습니다. 5mm 정도로 양은 적겠고요. 반면 동해안은 내일 아침까지 길게 이어지면서 경북 북부 동해안에 80mm 이상, 그 밖에 동해안 지역은 최대 60mm가 예상됩니다. 강원 산간 일부 지역에는 낮은 기온으로 인해 눈으로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출근길 현재 곳곳에 안개가 짙은데요. 특히 강원과 경북, 전북 등 이 내륙 지역에서 가시거리가 짧아 안전운전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쌀쌀합니다. 서울이 17도, 전주와 대구가 18도에 그치겠고요. 북한 지역도 최고 15도에서 18도로 우리나라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조금 오르면서 주말까지 서울은 최고 19도에서 20도의 기온 보이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최순실 씨가 사용한 태블릿 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온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 씨에 대한 보석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변 씨가 여전히 증거인멸과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 씨는 지난 5월 최순실 씨가 사용한 태블릿 PC 관련 보도가 허위라고 주장하며 JTBC 관계자들을 비방하고 공격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변 씨는 최근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재판부에 자신을 풀어달라는 보석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변 씨가 혐의를 반성하거나 진정 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이 위증을 한 것처럼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광고를 게재하고 있다며 풀어줘선 안 된다고 재판부에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3단독 박주영 판사는 변 씨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든 기각 사유는 형사소송법 95조 3호와 6호입니다. 3호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고 6호는 피고인이 재판 관련자나 친족에게 해를 가할 염려가 있을 때입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 변 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입니다. JTBC 강혜석입니다. 이틀 전 영동고속도로에서 승용차가 도로공사 작업 차량을 들이받아 한 명이 숨졌습니다. 운전자가 주행 중에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우려다가 사고가 난 건데요. 운전자는 사고 당시 만취 상태에 면허조차 없었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사고 승용차 위에서 심폐소생술이 숨가쁘게 이어집니다. 어제 오후 3시 45분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대관령 나들목 근처에서 30살 전모 씨가 몰던 K5 승용차가 2차로에서 작업 중이던 1톤 트럭을 덮쳤습니다. 트럭 적재함에 타고 있던 55살 노모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고 트럭 운전자도 다쳤습니다. 그냥 둘이서 딱 타는 순간에 그냥 뭐가 와서 팍 걸더라고요. 전 씨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발 아래에 떨어뜨렸습니다. 휴대전화를 줍다가 핸들이 크게 꺾이면서 2차로에 서 있던 작업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은 겁니다. 전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7%,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더구나 전 씨는 지난해 10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고 사고 1시간 전 렌터카를 빌렸습니다. 연수거든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경찰은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다시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자는 이른바 윤창호법 제정 목소리가 더 커질 전망입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시민들이 쉴 수 있도록 조성된 도심 공원이지만 늦은 시간 한적한 곳을 지날 때는 좀 불안하기도 합니다. 주변에 CCTV가 있는지 한 번쯤 쳐다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전국 도시공원 10곳 중 4곳은
범죄 예방용 CCTV가 한 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미혜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공원입니다. 지난달 이 공원에서 산책하던 22살 여성이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서울 동대문의 한 공원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난달에만 공원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만 3건 발생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대구의 한 공원에선 3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지기도 했습니다. 전국의 도시공원과 어린이공원 14,000여 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CCTV가 하나도 없는 공원이 10곳 중 4곳이나 됐습니다. 국토부가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한 곳 역시 10곳 중 2곳 이상은 CCTV가 없었습니다. 어린이공원들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서울의 경우 성동구와 강동구, 구로구, 동작구, 도봉구의 일부 어린이공원에 CCTV가 한 대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네, CCTV가 하나 있는 공원에 와봤습니다. 이렇게 단 한 개의 CCTV가 있어도 곳곳이 사각지대입니다. 특히 지방의 경우 CCTV가 한 대도 설치되지 않는 곳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많은 국민들, 특히 어린이들이 자주 찾는 공원 시설에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CCTV나 비상벨이 없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JTBC 유미입니다. 제주도에 머물고 있는 예멘 난민 신청자 481명 가운데 339명이 어제 추가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습니다. 내전이 이어지고 있는 예멘의 상황을 고려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만일 이들이 예멘으로 돌아갈 경우 생명과 신체의 자유가 위험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체류 허가를 받지 못한 34명은 다른 나라에 배우자가 살고 있어서 그곳에 정착할 수 있거나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멘에선 지난 4년간의 내전으로 1만 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국을 떠나 해외에서 난민 생활을 하는 사람도 19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난민으로 보호받으려면 인종이나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또는 정치적 견해 등 5가지 박해 요건 중에 최소한 하나가 인정돼야 합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예멘 내전을 이 5가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들을 추방할 경우 불안한 신분 때문에 예멘뿐 아니라 경유국에서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적 차원에서 1년간 임시로 체류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는 겁니다. 현재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 체포, 구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방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다만 34명은 인도적 체류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제주도에 오기 전 예멘이 아닌 제3국에서 태어나 생활했거나 다른 나라의 배우자 등이 있어 그곳에 정착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또 이번 심사에서 10살 이상을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실시했는데 양성 반응이 나온 4명도 체류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폭행 등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도 제외됐습니다. 허가를 받지 못한 예멘인들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소송도 가능해 당분간 제주에 남아 또다시 체류를 위한 문을 두드릴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법무부가 339명의 예멘인에게 새롭게 인도적 체류 허가를 내줬지만 난민 인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인들은 어떤 신분으로 국내에 머물 수 있는지 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먼저 인도적 체류 허가와 공식 난민의 차이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죠. 네, 우선 체류 허가의 기간부터 다릅니다. 네. 그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을 받으면 그 체류 자격 F2를 부여합니다. 이 경우 3년마다 자격이 갱신되게 되는데요. 새로운 국적을 취득하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사실상 무제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인도적 체류자에겐 G1이라는 자격이 주어지고 체류 기간은 1년입니다. 1년마다 출입국 사무소에 직접 나와서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무부는 예멘의 정치적 상황이 좋아지면 이 체류 기간을 연장해주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러서 적발이 되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혜택들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멘에 있는 가족들을 초청하거나 우리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는 없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난민과 달리 인도적 체류자는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를 초청할 수 없습니다.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직장보험만 가입됩니다. 또 여행증명서 발급이 안 돼 국외 여행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인도적 체류 허가로 얻게 되는 권리는 그 머물 권리와 또 일할 권리 정도라는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네, 그래도 체류 허가를 받은 뒤에는 제주도를 떠나서 자신이 원하는 지역에서 살 수 있는 거죠. 네, 그 다음 주 초에 그 체류 허가 통지를 받으면 그때부터는 제주도 밖 어디든지 나가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이들 중에 몇 명이 거주지를 옮길지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제주 출입국 외국인정청은 허가를 통지하면서 제주를 떠날지 의사도 물을 예정입니다. 일단 지난 9월에 1차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23명 중에 현재 내륙으로 온 사람은 12명입니다. 자, 이들이 제주도를 떠나게 되면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 법무부가 계속해서 살피겠죠. 네, 그 법무부는 새로운 곳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바뀐 주소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서 처벌받게 됩니다. 또 법무부는 이들의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시민단체 등과 함께 멘토링 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국에 73명의 멘토가 위축돼 있는데요. 이들이 지금까지 2번에 걸쳐 체류 허가를 얻은 예멘인 362명을 관리하게 됩니다. 멘토 1명당 5명 정도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돕기도 하고 또 이들의 현황을 점검하기도 하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공식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네. 그 숫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네, 그 제주에서는 그 난민 신청자가 난민 지위를 부여받는 사례가 거의 없고 또 정적으로도 난민 인정 사례는 적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199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적으로 난민 신청자는 총 4만 4천여 명입니다. 이 중에 현재까지 2만 1천여 명에 대한 심사 결정이 종료가 됐고 이 가운데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은 861명에 불과합니다. 또 인도적 체류 허가자는 총 1,554명입니다. 네, 해외 사례는 어떤지 끝으로 한번 살펴보죠. 난민 지위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인도적 체류 허가와 비슷한 조치들이 있다고요. 네, 그 난민 협약에 가입한 많은 나라들이 인도적 체류 허가와 비슷한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은 임시보호지위라는 제도를 운영하는데요. 2017년 9월 이전에 입국해 있던 그 1,250명의 그 예멘인에게 임시보호지위를 부여했는데 지난 7월에는 이 지위를 2020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영국은 인도적 보호, 호주는 송환 시 중대한 해가 우려되는 자를 위한 보호 비자 이런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수고했습니다. 난민 신청을 했던 예멘인들은 대부분 아직까지 개별적으로 체류 허가 여부를 통보받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워낙 많은 사람들에게 체류 허가가 난 만큼 대부분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불안한 제주 생활을 접고 내륙으로 가겠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최충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난민 신청 뒤 서귀포의 한 가구점에서 일해온 예멘인 아마르 씨와 동료들은 체류 허가가 났다는 소식에 기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Thank you, President Korean. Thank you, Biubil Jijo. This nice Biubil. I love you, Korean. 특히 그동안 머물던 제주를 떠나 큰 도시로 나갈 수 있게 됐다는 희망을 내비칩니다. And today, when they give us the human reviews today, we feel so happy, so happy. So we feel so free that we are so free. We can go to anywhere. 물론 상당수 난민 신청자들은 그간 겪은 심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We want to start to study about them, like we want to know about them, but it was like so hard for us because like we are a lot of people. 이번 조치에 대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난민 인정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We come here for refugee. Yeah, we come to Korea to Jeju for refugee. Everyone come here for refugee. 어제 통보를 받은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예멘인들이 자신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는지 불인정인지 아직 모르는 만큼 불안한 모습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제주도를 떠날 수 있게 된 예멘인들은 서울 이태원이나 경기도 안산 등 이슬람 커뮤니티가 형성된 지역으로 옮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수긍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우려도 있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반응을 백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소 난민 수용에 긍정적이던 시민들은 인도적 차원의 결정이었다고 인정합니다. 한국은 그 유엔 회원국의 하나로서
그런 국제적인 분쟁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발생한 그 난민들을 보호할 수 있거나 그들을 다시 원상 생활로 돌려보낼 수 있는. 단순히 그냥 내쫓는다라는 거는 인도적 차원에서 봤을 때 좀 아니지 않나. 네, 조금 더 사람다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일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도 있고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 문제가 제일 심각하지 않을까 솔직히. 그리고 한국 사람들하고 경쟁해야 되는 직업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부담이 되고 짐이 될 것 같은. 일부 시민단체는 국제법상 난민으로 단 한 명도 공식 인정을 받지 못한 게 아쉽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인도적 체류 허가는 이분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비자 체류할 수 있는 비자가 아니거든요. 모든 복지 시스템에서 다 제외가 되고. 그동안 난민 반대 집회를 해온 난민대책 국민행동은 자료를 내고 공식적으로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만큼 이들을 송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백수진입니다. 예멘인 339명에게 인도적 체류 허가를 내준 법무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시민단체를 비롯한 여론의 반응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단체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난민 불인정 철회와 재심사 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신강협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위원회 언론팀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신강협입니다. 네, 먼저 이번 결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저희들 범도민위원회 입장에서는 이번에 난민 인정이 한 분도 안 되신 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요. 난민 제도 자체가 왜 존재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정부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난민 심사 결과가 실제적으로 난민들의 개별적인 상황들이 전체적으로 잘 고려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요. 어떤 측면에서는 좀 정무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나 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난민으로 인정된 예멘인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만 법무부는 결정이 보류된 85명 가운데 일부는 난민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저희들 추가적으로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 사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한 난민이 재심사를 받으러 간다고 하는데 네. 그 난민 인정 심사 진행 절차 과정들을 보게 되면 개별적인 난민들에 대한 절대적으로 시간을 충분히 주면서 심사를 했다라기보다 전체적으로 예멘 난민 예멘 내전의 상황들만을 생각하고 일괄적으로 판단해서 이 난민 인정은 안 해주고 이제 인도적 체류지위만 내린 게 아닌가. 그래서 향후에도 난민 인정이 되지 않을까,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대해서 매우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범도민위원회는 즉각 성명을 냈고요. 인도적 체류 허가 결정을 인도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좀 더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인도적 체류 지위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저희 성명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체류할 지위와 일할 권리 이외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인간들이 살아가게 되는 기본적인 조건이나 그런 것들을 보장해주기 위한 여러 가지 사회적 제도, 보장 체제를 해서 전체적으로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재심사를 받아야 되고 가족 결합도 불허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인도적인 측면에서는 인도적 체류 지위가 전혀 인도적이지 않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심사 기준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번 실제로 난민 심사를 하시는 데 있어서 한 400명, 500명 가까운 분들을 심사를 하는데 물리적 시간이 2달여 정도쯤 됩니다. 실제적으로 개별적인 상황들을 심사하거나 국제적인 난민 협약에 따른 절차적인 심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에는 상당히 물리적으로 부족한 시정이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개별적 심사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실한 심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체류 불허 판정을 받은 34명 바로 추방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의 신청할 수 있고 소송도 제기할 수 있는 상태 아닙니까? 만약에 법무부를 상대로 재심사 요구, 철회 요청을 했는데 혹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할 방침이신지요? 일단 난민들한테 주어진 법적인 권리를 충분히 실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법적인 조력을 충분히 다할 것이고요. 네. 네, 그분들이 지금 이후에 이런 난민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또 다른 사유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일단은 법적인 조력에 대해서 매진을 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네,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전히 인도적 체류 자체도 허용하면 안 된다. 예멘인들을 송환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도적 체류지 난민들을 송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과거 이제 6.25 전쟁을 통해서 한국 전쟁을 통해서 지금 유엔 난민 기구가 형성됐고 그 당시 저희가 도움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제주 4.3 같은 경우에도 그때 저희 제주도민들이 일본어로 난민 상황을 겪으면서 많은 경험들을 겪었습니다. 그런 과거의 상황들을 둘러보더라도 저희가 지금 겪고 있는 난민 상황에 있어서 국제적인 의무 사항에 있어서 인도적 차원으로 봤을 때 이분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저희한테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분들이 일단 난민 신청을 했다면 그분들의 법적 권리들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저희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국제적 의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도적 체류자들이 제주도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취업을 할 수 있고요. 혹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예멘 내전이 나아지지 않으면 인도적 체류가 계속해서 연장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일단 범죄 가능성이 유독 예멘 난민에게만 높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부가 지금 인도적 체류지를 줌으로 인해 가지고 1년마다 갱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주거 파악이 되고 있고요. 주기적으로 심사가 되고 있고 취업 전에 허가 절차가 아주 엄격합니다. 그리고 범죄 일루시는 추방 위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범죄 가능성이 오히려 낮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난민 상황이 해소되지 않는 한 이분들이 여기에서 저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생명의 위협이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제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그 난민 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 저희가 계속 그분들의 권리나 생명의 보장해줄 어떤 의무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강협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위원회 언론팀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감사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사립 유치원들을 공개를 할지 지금 공개를 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 있는데요. 언제 공개할지를 포함해서 오늘 교육부에서 최종 확정을 하고요. 반발하고 있는 사립 유치원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도 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명단이 공개된 유치원들 가운데는 이렇게 되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학부모들에게 통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유치원 학부모들은 결국 우리가 약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최근 공개된 비리 유치원 명단에 포함된 경기도 광주의 한 유치원입니다. 이 유치원은 2014년부터 3년간 유치원 운영비 4억 2천만 원을 설립자의 개인 계좌로 무단이체하는 등 비위가 드러난 곳입니다. 이곳의 설립자는 유치원 6곳을 운영 중인데 어제 갑자기 폐업하겠다는 가정통신문을 보냈습니다. 자부심을 갖고 운영했는데 비리 유치원 설립자로 낙인 찍혀 현재 학생들을 졸업시킨 후 모두 폐원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약자잖아요. 엄마라는 사람들은 다른 대안들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곳이 경기도에만 여러 곳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언론사를 상대로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입니다. 원장님들이 올바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이렇게 비리 집단으로 매도된다면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립유치원 측이 반격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명단을 최초 공개한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과 교육청 사이의 유착관계 등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네, 이건 사립유치원만의 얘기가 아닐 거라면서 이참에 어린이집도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고 정부는 다음 주부터 어린이집 2천여 곳도 집중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는 답을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가운데 70%가 급식 비리 정황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식판에 묽은 수프와 빵 반쪽이 덩그러니 놓여 있고 얇게 자른 사과 2조각이 간식으로 올라왔습니다. 경기도 오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준 음식입니다. 비리 유치원 명단이 공개되자 어린이집도 함께 조사하라는 목소리가 빗발쳤던 이유가 이런 부실한 급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일부 어린이집 교사들이 급식 비리가 만연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와 한 시민단체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조사에 응한 보육교사 중 70%가 급식 비리 정황을 봤다고 답한 겁니다. 식자재 구입비를 아끼려 아이들에게 간식을 주지 말라고 하는 원장, 두부 두모로 50인분의 국을 끓이게 하는 원장까지. 어린이집 원장의 구체적인 비리 행위도 잇따라 폭로했습니다. 컴퓨터, 에어컨, 선풍기, 주방기구, 밥솥도 되겠죠. 이런 것들을 그냥 사놓다고만 영수증 처리를 하고 그것들이 고스란히 다 원장 집으로. 복지부는 지자체와 함께 다음 주부터 비리 정황이 있는 어린이집 2,000여 곳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결과 비위가 드러나면 위반 정도에 따라 운영정지와 시설 폐쇄, 원장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서울교통공사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서울시가 산하기관의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걸 악용해서 직원의 가족들에게 혜택을 줬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교통공사 인사처장의 부인도 정규직이 됐는데 공개된 명단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또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이수정 기자입니다. 서울교통공사 김모 인사처장의 부인 A씨는 2001년 5월부터 서울교통공사의 기간제 근로자로 일했습니다. 식당에서 반찬을 만드는 일을 하던 A씨는 2008년 1월 무기계약직이 됐고 올 3월 정규직인 일반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런데 서울교통공사가 한국당 유민봉 의원실에 제출한 정규직 직원의 친인척 및 노조 간부 현황에서 A씨는 빠져 있었습니다. 한국당 김용태 의원은 정규직 전환 과정을 총괄한 인사처장이 부인의 이름을 뺀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인사처장은 자기 처의 존재 여부를 108명 우리 공개한 명단에서 뺐습니다. 총괄했던 기획처장이었고 지금 인사처장인 분이 이 부인이 이 우리 전수조사 대상에서 자기를 삭제했다는 점 참으로 기가 막히고 한편으로는 가증스럽게 짝이 없다는 점 제가 분명히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어제 오후 김태호 사장 명의의 사과문을 냈습니다. 108명의 명단에서 인사처장의 배우자가 누락된 대신 김모 직원의 사촌이 중복 기재된 점을 뒤늦게 확인했다는 겁니다. 공사는 김모 인사처장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또 즉시 자체 감사에 착수해 고의적으로 명단에서 누락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수정입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은 정규직 전환 과정에 노조가 개입돼 있다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측은 과도한 정치 공세라며 반발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 노조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3월 서울교통공사가 친인척 재직 현황을 조사하려 하자 노조가 직원들에게 이를 거부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겁니다. 이 내용 자체가 워낙 천인 공노할 사안들이고 정말 계획적이고 교묘하게 집행된 채용 비리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선 노조가 폭행까지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당이 공개한 영상엔 노조원이 공사 노사협력처 직원의 멱살을 잡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고용세습 실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 실상을 소상히 알 수 있도록 국정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실시하겠습니다. 하지만 해당 영상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단체 협약 방식과 관련한 노조의 내부 의견이 표출된 것이라며 한국당에 대한 법적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조는 기존 정규 직원의 친인척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채용 비리로 몰아가는 것은 과도한 규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서울교통공사 얘기 하나 더 있습니다. 3천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지금 지하철 내진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엉터리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조익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하철역 선로를 받치는 기둥의 위아래로 하얀 구조물이 보입니다. 지진에 대비해 기둥을 보강한 겁니다. 서울교통공사는 3,200억 원을 들여 지하철 1호선부터 4호선까지 내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일부 구간에 검증되지 않은 공법이 적용됐습니다. 한 업체가 내진 시험 결과서를 허위로 제출하고 공사를 따낸 겁니다. 시방서에는 아라미드 섬유를 보강제로 사용한다고 해놓고 내진 시험 결과서는 전혀 다른
탄소 섬유로 만든 제품에 성적서를 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도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공사가 다 끝난 뒤 시험 결과서를 받고도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것처럼 거짓 자료까지 만들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50억 원을 들여 외부 감리단에 관련 업무를 맡겼었다며 이번에 물의를 일으킨 업체와 감리단, 설계사 등에게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보고 이미 시공된 해당 업체의 구조물을 뜯어 정밀검사도 실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내진 보강공사에 대해서 실험 보고서를 전수조사하여 한치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JTBC 조유신입니다. 지난 16일 뉴스룸에서는 생리대와 여성용품에서 라돈이 검출됐다는 소식 보도해드렸습니다. 라돈이 중요한 것은 방사선을 방출하기 때문인데 실제 제품에서 기준치의 3.8배에 이르는 방사선이 나온 겁니다. 해당 업체는 뉴스룸 보도 이후에 시험 결과서를 공개하면서 방사능 위험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JTBC 취재 결과 이 결과서는 라돈이나 방사선 방출량과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도 다음 주 이 생리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계측기에서 빨간 불빛이 반짝입니다. 그제 라돈이 검출된 걸로 보도된 오늘습관 생리대 패치 부분에서 많은 방사선이 나오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실제 측정된 방사선 양은 시간당 0.898 마이크로시버트, 이미 실내에 있던 방사선량 최고치 0.479 마이크로시버트를 빼면 0.419 마이크로시버트가 나옵니다. 라돈이 중요한 건 방사능이 나오기 때문인데 우려한 대로 기준치 3.8배에 달하는 방사선량이 검출된 겁니다. 그제 보도 이후 오늘습관 생리대 측은 관련 시험 성적서를 공개하면서 반박했습니다. 특히 취재 과정에서 사용된 측정기의 신빙성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많이 나오는지 적게 나오는지 이런 거를 가리는 데에는 충분히 성능이 보장되는 기기예요. 이걸 가지고 라돈 침대를 잡아냈어요. 업체가 제시한 시험 성적서도 문제입니다. 자연 방사선에 해당되는 라돈이 아니라 요오드와 세슘 등 인공 핵종들을 조사한 겁니다. 어느 상자를 들여다봤더니 사과가 있더라. 그랬는데 제조사에서는 거기다가 우리가 배를 넣지 않았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완전히 동문서답을 한 거예요. 이 시험 성적서를 발급한 한국기초과학연구원 측도 성적서는 인체에 대한 안전성 평가나 피폭 방사선 양을 측정한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현재 조사 중이라면서 다음 주 중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기준치를 넘어서는 방사선이 나오는 생활용품은 생리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국회 정론관에서 생활용품에 대한 방사선 측정 공개 시연회가 열렸는데 앞서 JTBC가 보도한 팬티 라이너와 마스크 이외에도 도마와 무릎 보호대 등에서도 기준치를 수십 배 넘는 방사선이 검출됐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JTBC를 통해 보도된 팬티 라이너를 화분에 가져다 대자 반응을 보입니다. 이게 자석도 아니고 뭡니까 이게? 저희는 그 원안이랑 이렇게 이걸 갖다가 성분 분석을 해달라라는 거예요. 다시 재보니 방사선 수치가 2.33 마이크로시버트, 기준치의 20배가 넘게 나왔고 도마에선 1.49 마이크로시버트로 역시 기준치의 10배가 넘었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지난 6월부터 시민들의 제보를 받아 매트와 방석, 베개와 목걸이 같은 생활용품과 의료기기 등 35개 제품에 대한 자체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방사선 수치가 높았던 10개는 원안위에 조사를 의뢰했지만 4개월째 결과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모나자이트가 쓰인 생활용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안위는 아직 그럴 계획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모나자이트를 공급받은 업체 이름을 공개하는 것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생리대나 의료기기의 허가 주체지만 생활 방사선 문제에 대해선 원안위의 책임을 미루고 있는 식약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또 하나의 범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변호사 시절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에 대해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고 이른바 몰래 변론을 했고 10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았다는 겁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우병우 전 수석은 지난 2013년 검찰을 떠났습니다.
이후 1년간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경찰은 이 기간에 우전수석이 맡은 사건 가운데 규정을 어기고 몰래 변호를 한 3건을 찾아냈습니다. 인천 길병원 횡령 사건, 4대강 입찰 담합 사건, 현대그룹 비선 실세의 경영 개입 사건입니다. 경찰은 당시 우전수석이 변호사협회에 수임 신고를 하지 않고 검찰에 선임계도 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사건을 해결해준다면서 모두 10억 5천만 원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변호 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인맥과 친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선임하지 않았나 추정하고 있습니다. 길병원 사건을 맡으면서 맺은 계약서엔 재판까지 가지 않도록 하면 성공보수로 2억 원을 받는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경찰은 우전수석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달라며 검찰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수능을 포함해서 각종 국가시험을 출제하는 사람들은 시험 전에 외부와 차단된 채로 합숙을 하고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에 대한 수당을 줍니다. 그런데 합숙을 하지 않은 평가원 내부 직원에게 이 수당이 지급이 됐습니다. 22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본부장 A씨는 2015년 9월 수능 모의평가 채점 업무를 맡았습니다. 3주간 출퇴근을 했는데 수당으로 2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위험 및 격리 보상비란 명목이었습니다. 이 수당은 국가시험 문제 출제 등을 위해 보안상 특정 공간에 격리된 채 불가피하게 합숙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주로 외부 출제위원을 위한 건데 격리되지도 않은 내부 직원에게 수당이 지급된 겁니다. A씨가 2014년부터 2년 동안 이렇게 챙긴 수당은 3,200만 원이 넘습니다. 그 본부장들 같은 경우에는 숫자는 안 돼도 시험이 있으면 합숙부가 들어갈 때마다 다 받았으니까. 평가원은 비합숙자에게 보상비를 지급하다가 7년 전에도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지만 여전히 부적절한 방식으로 수당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평가원은 관련 내규를 고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개선하겠다고 감사원에 이제 제출하고 감사원에서도 이 문제가 있다는 별다른 추가 피드백 없으시니까 이제 그대로 진행했던 거죠. 결국 지적을 받자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게 아니라 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고친 겁니다. 인건비 성격의 비용은 모두 다 총액 인건비 내에 포함시켜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거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내규를 만들어서 사업비에서 편성하고 지출할 수 있게 이렇게 편법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평가원을 관리 감독하는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7년 동안 비합숙자에게 지급된 위험 및 격리 보상비가 22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에 대해 재감리를 한 금감원이 고의성이 있었다는 쪽으로 또 판단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금감원과 삼성 또 한 번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에 착수한 건 지난 7월입니다. 분식회계 혐의를 심의한 증권선물위원회 요청에 따라서입니다. 당시 증선위는 금감원이 제기했던 핵심 의혹, 2015년 자회사 가치를 고의로 부풀려 회계장부를 작성했다는 혐의에 대해 판단을 미뤘습니다. 고의성을 따지려면 시기를 넓혀 자회사가 설립된 2012년 이후부터 회계 처리가 적정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석 달간의 재감리 끝에 금감원이 내린 판단은 사실상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015년 회계 처리는 고의적인 분식이니 검찰 고발 등 중징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회계 처리 역시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도 더해졌습니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기자들과 만나 기존 결론과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의 이런 결론에 따라 2015년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정당화하기 위해 고의적 분식회계를 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다시 불거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제회계 기준에 따른 적법한 회계 처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증선위 재심의 과정에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네, 오늘 새벽부터 택시업계가 파업에 들어간다고 해서 출근길에 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고요. 수도권에서는 그래서 대중교통을 늘리는 데에 각종 대책들이 지금 마련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 지방 상황은 지금 어떤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국 연결하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시민들 불편이 큽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경남도로 가보면요. 경남도청은 오늘 지역 내 택시업계 종사자 가운데 120명 정도만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대규모 집회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지역 내 법인 택시는 4,600여 대가 등록돼 있고요. 개인 택시는 8,000여 대라서 오늘 파업으로 인한 교통난은 없을 것이라는 게 경남도의 설명입니다. 충북 지역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충북 개인 택시 조합 측은 당초 24시간 운행 중단에 참여하려고 했지만 전면 중단은 철회했고 일부만 참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다음은 5차례 이상 단속된 상습 음주운전 사범이 6,000명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는 내용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채익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른 것인데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음주운전 5회 이상 재범은 6,712명입니다. 이채익 의원은 10회 이상 음주운전 사범의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득 자체를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등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전해진 소식인데 미국 재무부가 이제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관심이 있었던 나라가 중국이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무역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관찰 대상국으로 그대로 유지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이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환율 관찰 대상국을 유지했습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이 결국에는 절충점을 찾아갈 것이다라는 신호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환율 관찰 대상국에 지정된 나라는 한국과 중국 외에도 일본과 인도, 독일, 스위스 등 6개의 나라입니다. 미국 재무부의 환율 조작국 지정 여부는 미국을 상대로 한 무역 수지 흑자 폭이 현저하게 크다거나 또 경상 수지 흑자를 내기 위해서 환율 시장에 개입한 경우 이런 기준 등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목요일 날씨 키워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쌀쌀한 공기, 동해안 호우, 그리고 중부 비 조금인데요. 기온이 어제보다 더 떨어지면서 오늘 낮에도 무척 쌀쌀하겠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고요. 현재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는 강원 영동을 비롯해 동해안은 내일 아침까지 비도 많이 내리겠습니다. 설악산은 오늘 새벽부터 현재까지 첫눈이 4cm 정도 쌓였는데요. 계속해서 강원 산지에는 비가 눈으로 가끔 바뀌어서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비구름은 서서히 남서쪽까지 확장하면서 낮에는 중부와 경북 내륙에도 약하게 비 소식이 있습니다. 대기 흐름이 좋아지면서 다시 공기도 깨끗해졌습니다. 새벽 하늘이 정말 예뻤다. 머릿속까지 상쾌해지는 기분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간만에 운동 가는 길인데 공기는 상쾌해서 설레지만 몸이 굳었을까 봐 걱정이라는 분도 있었습니다. 미세먼지가 없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좋을 수 있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와 SNS로 만나본 날씨였습니다.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20대 아르바이트생이 3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가해자의 동생이 범행에 가담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여러 대 CCTV 영상을 JTBC 취재진이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30살 김모 씨가 PC방 계산대 앞에서 아르바이트생 21살 신모 씨에게 항의하며 손가락질을 합니다. 김 씨 동생도 옆에서 거들더니 신 씨를 보고 웃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15분쯤 뒤 돌아갑니다. 경찰이 돌아가는 걸 확인하듯 동생은 PC방 입구 바로 앞에서 여기저기를 살펴봅니다. 몇 분 뒤 아르바이트생 신 씨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오자 동생은 형이 향한 곳으로 급하게 뛰어갑니다. 쓰레기를 버린 신 씨가 다시 PC방으로 가자 형 김 씨가 신 씨를 덮칩니다. 형이 흉기를 휘두르는 동안 동생은 신 씨를 양쪽 팔로 잡고 있습니다. PC방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동생은 현장을 빠져나가고 형은 테이거전을 맞고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형을 살인 혐의로 구속 수사하고 CCTV를 확보한 뒤 집에 있던 동생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일단 풀어줬습니다. 형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홧김에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동생은 형이 집에서 칼을 가지고 왔을 줄은 몰랐다며 신 씨를 뒤에서 붙잡은 건 말리려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두 형제가 범행을 공모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이상혁입니다.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에서 발생한 PC방 살인 사건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던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가해자 동생의 공모 여부도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백성문 변호사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PC방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 손님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서 숨졌습니다. 사건 경위부터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죠. 네, 14일 오전에 이제 30대 남성이 PC방에 와서 자리에 음식물 같은 것을 좀 치워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피해자인 21세 아르바이트생이 그걸 치워줬는데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 불손하다 이러면서 이제 좀 시비가 붙었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내가 게임에서 졌으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항의하는 영상이랑 이제 경찰이 왔던 영상이 나오는데 이제 돈을 못 내겠다고 돈을 환불해달라고 하니까 이거는 내가 환불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 칼로 죽여버리겠다라는 협박을 하니 경찰을 부릅니다. 이제 피해자가 경찰이 와서 화해를 시켰다고 하고 경찰이 가는데 그 이후에 이 지금 30세 남성이 집에 가서 흉기를 들고 와서 결국 이 21세 아르바이트생을 무참하게 살해했던 사건인데 이번 사건에서 조금 전에 나왔던 것처럼 제일 중요한 부분은 결국 동생의 공모 여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불친절해서 화가 나서 그랬다. 이게 이제 가해자의 진술인데 말씀하신 대로 집에 가서 흉기를 들고 다시 PC방으로 왔고 30여 차례나 흉기를 휘둘렀다고 합니다. 단순히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참혹한 건 아닙니까? 이거는 명백한 계획범죄입니다. 명백한 계획범죄인지 우발범죄인지 판단할 때는 흉기가 애시당초 현장에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가서 준비해온 것인지를 가지고 판단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번 사건은 현장에서 주변에 있었던 흉기를 집어든 것이 아니고 집에 가서 흉기를 들고 나왔죠. 그렇다면 이거는 우발적 살인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고 경찰 입장에서도 명백하게 현재까지는 계획살인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30여 차례나 이제 찔린 상황이어서 부모님들에게 시신 확인을 못 시켜줄 정도로 참혹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여러 가지 이와 관련된 논란들로 지금 국민들은 국민청원 게시판에 또 지금 우울증 약을 복용했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심신미약으로 이게 감염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하면서 또 국민청원까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심신미약으로 감염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사실 심신미약이라는 걸 간단하게 이제 법률 용어로 말씀드리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 그러니까 이게 휴대폰인지 아닌지 잘 모른 아니면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다소 미약해진 경우를 이제 심신미약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울증 약을 계속 복용을 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단순하게 심신미약을 인정받기는 좀 어렵고요. 범행 당시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의 우울증이 범행에 발현하는데 무언가 영향을 미쳤다는 게 입증이 되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제가 돌려본 CCTV 영상이라는 걸 기초로 했을 땐 심신미약 감염 가능성은 이번 사건에 한해서는 굉장히 낮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해자의 동생은 일단 참고인 조사를 받고 풀려난 상태입니다. 경찰은 공범일 가능성은 낮게 보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 동생도 처벌해달라는 얘기도 굉장히 지금 네티즌들 사이에 뜨겁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초의 PC방에서 형이 항의하는 그 상황에서도 동생이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왔다 가죠. 그리고 형은 흉기를 가지러 집에 갑니다. 그러면 이 동생은 이 PC방에서 저 피해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그 의미가 뭘까요? 형이 무언가 이 사람 어디로 간지 도망가지 못하게 확인하라라는 정도의 뭔가 얘기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건 충분히 추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현장을 동생이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형이 이제 흉기를 들고 왔는데 흉기를 들고 온 것 자체는 모를 수 있지만 최소한 저 사람을 내가 혼내주겠다 정도에 대한 공모는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이후에 형이 흉기를 들고 굉장히 30여 차례나 정도 찌르는 정도 상황이 되니까 그 이후에 놀라서 겁이 나서 살려달라 도와달라고 외쳤다라고 보는 그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물론 살인의 공모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2명 이상의 누군가를 폭행하면 특수폭행이 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흉기 휴대 여부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럼 최소한 특수폭행의 공모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경찰 입장에서 살인의 공모로 보이진 않는다라는 이유만으로 단 참고인으로 끝내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이르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네, 경찰이 계속 조사를 하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공모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현장에 같이 있었고 이런 상황들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 살인 방조죄 정도가 해당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살인 방조죄가 인정이 되려면 지금 이 형이 이 지금 피해자를 죽이려고 한다는 걸 최소한 인식은 하고 있어야 돼요.
인식을 하고 있어야 그걸 소극적으로 돕는 행위가 돼서 살인 방조죄가 될 수 있는데 지금 흉기를 가지고 올 건 몰랐다. 그리고 형이 이렇게 이 사람을 폭행할 걸 몰랐다 그러면 사실 그 이후에 이 사람의 고의를 인정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을 기초로 판단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이 현장을 떠나지 않고 이 피해자의 동선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동생이. 그렇다면 형이 무언가 이 피해자에게 어떤 보복이나 폭행이나 정도까지 행사할 거는 충분히 예상을 하고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집중해야 될 것 같고요. 살인의 방조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습니다. 저 사람을 내가 혼내주겠어 할 때 도와주면 혼내주겠어의 의미가 통상적인 사람이라면 폭행이거든요. 그럼 폭행에 대해서 이제 2명이 같이 한 특수폭행 혐의 정도는 인정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완벽하게 이 동생은 무혐의로 끝났다도 경찰 입장은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네, 공무 혐의가 인정된다면 뭐 형과 마찬가지로 살인죄가 되는 거겠죠? 네, 살인죄가 되는데 다만 적극적으로 살해 행위를 한 형보다는 예를 들어서 형의 살인 행위를 돕기 위해서 잡고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이제 소극적으로 돕는 것 정도가 되기 때문에 형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지는 않지만 역시 동생도 공모했다면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경찰의 초동 대처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죠. 이 피해자가 뭐 여러 가지 협박을 받으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 와서 화해 공고를 하고 그냥 돌아갔어요. 그 이후에 살인이 이루어졌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부분은 경찰을 비난하기에는 조금 다소 좀 과한 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PC방에서 요금 가지고 시비가 붙어서 시비가 붙은 게 경찰에서 해결이 됐는데 거기서 이 사람이 집에 가서 칼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이다까지 예측하기에는 경찰이 좀 한계가 있어요. 근데 물론 거기에서 좀 이 가해자의 상태나 가해자가 어느 정도 화가 나는 정도를 좀 면밀히 좀 보고 이후에 가해를 지속할 것인지 보복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예측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분명히 있지만 이걸 가지고 경찰이 초동 대응을 아예 잘못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결과론적 비판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계 최대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가 어제 오전 마비됐습니다. 약 1시간 반 동안 전 세계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유튜브에 접속했습니다. 사용할 수 없는 동영상이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검색을 하자 서버에 에러가 발생했다는 오류 메시지가 화면을 채웁니다. 세계 최대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가 완전히 마비된 겁니다. 사용자들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아침에 지하철 나와서 리스닝 들으려고 공부하려고 이제 틀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과제를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노래를 자주 듣는데 유튜브로 검색해도 안 떠더라고요. 이런 상황은 오전 10시부터 약 1시간 반 동안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같은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측은 트위터 공식 계정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원인은 밝히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파악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최근 페이스북, 구글 플러스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유튜브도 해킹에 노출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지난 7월 불량 백신 파동을 일으킨 중국 기업에 중국 당국이 1조 5천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부당 수익의 3배를 청구해서 중국판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把生产销售货值金额3倍罚款72.1亿元，罚没款共计91亿元。 중국 인체용 광견병 백신 점유율 2위였던 창성 바이오사에 천문학적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백신 원액을 무단 혼합하고 유통기일을 조작하는 등 8가지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입니다. 불법소득 전액을 몰수하고 해당 매출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해 중국판 징벌적 손해배상 조치로 불립니다. 기업 회장 등 경영진 14명에겐 평생 바이오산업 종사 금지 행정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법기관에 이송해 별도로 형사처벌도 추진됩니다. 당국은 불량 백신을 접종한 뒤 숨진 피해자에게 우리 돈 약 1억 원 등 보상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백신 파동 당시 문제가 됐던 불량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혼합 예방 백신에 대한 보상 방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사형이 마땅하다는 격한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10년 전 멜라민 독분유 유통과 빈번한 불량 백신 사건 등 중국의 고질적인 불량 식약품 사건이 이번 징벌적 벌금 부과로 뿌리 뽑힐지에 대해선 여전히 회의적 반응이 많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어제 미국 양대 복권의 당첨금을 합한 금액이 우리 돈 1조 원을 넘어섰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메가밀리언의 추첨일이었던 어제도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서 당첨금이 더 올랐습니다. 메가밀리언은 우리나라 로또처럼 숫자 6개를 맞히면 1등에 당첨되는 방식인데요. 어제 추첨해서 또다시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당첨금은 9억 달러, 우리 돈 1조 14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추첨 복권 사상 두 번째로 높은 당첨금인데요. 오는 금요일 추첨 때까지 당첨금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시간 17일 밤 추첨 예정인 파워볼의 당첨금도 3,900억 원으로 늘었는데요. 두 복권의 당첨금의 합이 1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당첨금이 이렇게 커지면서 한국에서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파워볼은 미국 내 체류자가 구매한 경우에만 당첨으로 인정이 된다고 하네요. 경찰이 보트 한 대를 거칠게 멈춰 세웁니다. 스페인 남부 해상에서 경찰이 마약 소탕 작전에 나섰는데요. 조타실에 두 남성을 제압하더니 배 안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밟고선 흰 천을 걷어내자 한가득 쌓인 마약 더미가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이처럼 스페인 각지에서 대대적인 작전에 나선 경찰은 마약을 운반하는 배와 차량을 무더기로 적발해서 수천 킬로그램의 대마초와 무기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는 매년 6,000km 이상의 고속도로가 건설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분기점은 갈수록 복잡해집니다. 중국 구이저우성 산간 지역에 위치한 첸춘 분기점입니다. 마치 복잡한 사다리 타기 게임판을 보는 것 같은데요. 무려 5개 층으로 이뤄진 도로는 8개 각기 다른 방향으로 뻗어나갑니다. 도로 건설 관계자는 방향과 출구가 분명히 표시돼 있어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다며 만약 길을 잃어도 돌아오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그래도 길 찾기가 만만치는 않을 것 같네요. 새하얀 빙하를 가르며 질주합니다. 러시아의 한 웨이크보드 선수가 그린란드 빙하 지역에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얼음 위를 시원하게 미끄러지며 아찔한 묘기를 선보입니다. 영하의 오싹한 바다 위에는 날카로운 얼음 조각질이 떠다녀 자칫 위험할 수도 있는데요. 극한의 묘기를 선보인 이 선수는 힘든 도전이었지만 기대 이상의 환상적인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목요일 아침 8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카카오의 카풀 영업에 반발해서 택시업계가 오늘 새벽부터 하루 동안 파업에 들어가서요. 오늘 아침에 출근길 혼란은 없을지 우려가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현장을 연결해서 지금 상황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역에 박준우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있습니까? 네, 예상했던 택시 대란은 아니지만 확실히 영업 중인 택시 수는 줄어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여기에 택시 수십 대가 길게 늘어서 있었을 텐데요. 택시기사분들 말을 들어보니 평소에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의 택시들이 운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택시업계가 오늘 새벽 4시기에 파업에 들어가면서 수도권들 택시 상당수가 운행을 중단했기 때문인데요. 다만 일부 법인 택시들이 산악금 문제로 정상 운행을 하고 있고 일부 개인 택시들은 오늘 오전까지는 영업을 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어서 출근길 혼잡은 그다지 심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민들도 예상보다 출근길이 불편하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반응입니다. 택시가 전에 제가 타던 데서 한 2대 정도 있었는데 오늘 1대 정도 있더라고요. 예. 그럼 특별히 불편함은 못 느꼈습니다, 오늘은. 네, 아직 뭐 크게 불편함은 없다는 건데 오늘 이 파업은 이제 카카오 카풀 영업에 반대하면서 택시 기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집회도도 예정이 돼 있죠?
네, 그 카카오의 카풀 사업에 반대를 하는 건데요. 카카오 카풀 서비스는 목적지가 같은 이용자들끼리 함께 이동할 수 있도록 운전자와 탑승자를 묶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택시업계는 이 서비스가 택시기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택시업계는 이미 지난 4일에 한 차례 반대 집회를 연 바가 있는데요. 하지만 카카오 측이 이를 무시하고 운전기사 모집을 강행을 하자 이에 대한 반발 심리로 파업을 강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택시업계는 오늘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2차 도심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주최 측은 전국에서 최소 3만 명 이상의 택시기사들이 모여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이 택시 파업으로 시민들이 이동하는 데도 불편함이 없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비상대책도 또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일단 택시 파업은 내일 새벽 4시까지로 예정이 돼 있는데요. 카풀 문화가 아직 활발하지 않은 지방의 경우에는 파업 참여율이 좀 낮아 보입니다.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최대 10만 대 가까운 택시들이 파업에 동참할 전망인데 국토교통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경기도는 시내버스 운영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고요. 인천시는 출퇴근 시간과 심야 시간대에 버스와 지하철 수를 늘리고 막차 시간을 늦출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JTBC 박준호입니다. 네, 10년이 걸린 리모델링 공사를 끝내고 김포공항이 새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수속 시간이 20분 가까이 줄었습니다. 박영우 기자가 전합니다. 새롭게 단장한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입니다. 리모델링을 하면서도 청사를 운영하느라 마무리하는 데 10년이 걸렸습니다. 우선 넓어진 공간이 눈길을 끕니다. 이용객들이 편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청사 양 끝에 무빙워크를 설치했습니다. 천장도 조형물로 꾸몄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보니까 인천공항 못지않게 깔끔하고 외국인들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게. 수속도 빨라졌습니다. 예전보다 20분 가까이 덜 걸립니다. 우선 항공사 카운터가 약 20곳 가까이 늘었습니다. 짐 처리 시스템도 바꿨습니다. 예전엔 15분이 걸렸는데 지금은 빠르면 5분 안에 마칠 수 있습니다. 보안 검색대도 14곳으로 늘려 승객들이 덜 기다리게 됐습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지난 러시아 월드컵 경기 기록을 보면 점유율과 패스 숫자, 성공률까지 압도적이었던 독일을 우리나라가 2대0으로 꺾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는 이렇게 숫자의 힘이 약해졌는데요. 어제 발표된 월드컵 기술 보고서는 프랑스가 덜 뛰고 공을 덜 소유하면서 우승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공을 주고받으면서 오래 공을 소유하고 상대를 옥죄기 위해 쉼없이 또 많이 뜁니다. 그동안 상대를 이기기 위해선 이런 축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월드컵 기술 보고서는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 축구의 정석처럼 받아들여졌던 점유율 축구의 허상을 지적했습니다. 점유율만 놓고 보면 스페인과 독일이 우승했어야 했지만 평균 50%도 채우지 못한 프랑스가 정상에 섰다는 겁니다. 심지어 프랑스는 선수들이 뛴 거리도 32개 출전국 중 28번째였지만 승승장구했습니다. 적게 공을 소유하고 또 적게 뛰었지만 빠른 역습이 믿을만했고 또 6개의 슛을 때릴 때마다 한 골이 나올 정도로 효율도 좋았습니다. 뛰어난 기술로 영리하게 축구를 하면 많이 안 뛰어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우리나라는 뛴 거리는 9위였지만 점유율과 패스 숫자에선 하위권을 맴돌았습니다. 많이 뛰었지만 패스의 효율은 떨어졌습니다. 러시아 월드컵은 요즘 축구가 양보다는 질을 내세우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세트피스 중 특히 코너킥 상황에서 골이 많이 터졌습니다. 수비 전술이 좋아지면서 중거리 슛이 줄었지만 반대로 슛은 더 정확해지면서 골은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서정원 감독이 복귀한 수원 삼성이 대한축구협회 FA컵 4강에 마지막으로 합류했습니다. 수원은 어제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FA컵 8강전 제주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연장전까지 2대2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어 벌어진 승부차기에서 골키퍼 신화용이 연속 3개를 막아 제주를 물리쳤습니다. 이로써 FA컵 4강 진출팀은
수원과 전남 드래곤즈, 대구 FC, 울산 현대로 결정됐습니다. 프로농구 원주 DB가 2차 연장 끝에 힘겨운 시즌 첫 승을 거뒀습니다. DB는 어제 강원도 원주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창원 LG와의 홈경기에서 117대 116으로 이겼습니다. DB는 1승 2패를 기록, 2패에 안양 KGC 인삼공사와 LG를 제치고 중간 순위 8위로 올라섰습니다. LG는 마지막 공격에 실패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포스트 장미란 경북 최고 이선미 선수가 한국 여자 최중량급 인상 주니어 기록을 또 바꿔놨습니다. 이선미는 전북 진안 문예체육관에서 열린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역도 여자 고등부 75kg 이상 최중량급 인상에서 125kg을 들어올리며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선미는 용상 1차 시기에 142kg을 성공해서 합계 267kg으로 3관왕에 올랐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공기가 상쾌합니다. 조금 더 쌀쌀해지고 비도 내리면서 대기 흐름이 원활하기 때문인데요. 내일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양이 예상되고 오늘 낮에는 서울을 포함한 중부와 경북 내륙에도 잠시 내리겠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빗줄기가 무척 강합니다. 북부 산간 지역에는 호우주의보도 내려져 있고요. 곳곳 시간당 20mm에 이르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구름대는 아주 느리게 남서쪽으로 이동하면서 낮 동안 경북 내륙과 중부 내륙에도 한때 약하게 비 소식이 있습니다. 양은 5mm 정도로 많지 않겠고 반면 동해안은 내일 아침까지 길게 이어지면서 경북 북부 동해안에 80mm 이상, 그 밖의 동해안 지역에는 최대 60mm 예상됩니다. 또 오늘 아침 설악산에 지난해보다 16일 빠른 첫눈이 내렸는데요. 계속해서 강원 산지에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출근길 곳곳에 안개까지 짙습니다. 특히 경북과 충북, 전북 등 가시거리가 곳곳 500m 미만으로 짧아진 곳도 있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더 쌀쌀한데요. 서울이 17도, 전주와 대구가 18도에 그치겠습니다. 북한도 오늘 최고 15도에서 18도로 어제보다 쌀쌀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조금 오르면서 주말까지 서울은 최고 19도에서 20도의 기온 보이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북 초청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역대 교황이 북한 땅을 밟은 적이 없기 때문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김 위원장의 초청을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교황의 방북이 성사된다면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에도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의 카풀 영업에 반대하며 택시업계가 오늘 새벽부터 하루 동안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오늘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전국의 택시기사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6일 중간선거 이후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그런데 의제와 날짜, 장소 등을 조율하는 실무 협상이 늦어지면서 북미 2차 핵談判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경기 상황과 금융 안정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이달에는 금리를 동결하고 다음 달에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조금 우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